이때 집을 사야 됩니다. 사실은 완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해 버립니다. 종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2010년도가 되니까는 이제 어떤 게 되냐면 보세요. 이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미분양과 신규 분양이죠. 근데 2010년도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지방에 미분양들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의 미분양도 100% 해줍니다. 근데 기간을 보시면은 이때는 2009년도에 2월부터 2010년도 2월이었죠. 전체는. 그리고 지방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입니다. 이때 수도권을 제외하고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까지 감면했고 2019년도와 동일하게 농특세 감면도 있었습니다. 지방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집 사라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지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방은요. 2010년부터 가격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도권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방에 대한 부분들과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하고 지방을 또 타깃으로 했잖아요. 이때부터 가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죠. 우리는 집 사라는 신호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투기잖아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집을 사라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보시면은 지금 분양에 대해서도 신규 분양과 미분양, 그 다음에 지방 분양이 있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50% 완화하는데 내가 집을 원시 취득한 후,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최초에 취득하는 거죠. 건설 임대업이 마무리된 집에 한해서 최초로 집을 취득해가지고 이거를 임대할 경우에는 5년간에 발생한 양도세 50%를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2011년도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2009년부터 타겟팅을 한 거예요. 2009년 미분양하고 신규, 그 다음에 2010년부터 11년은 지방,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이제는 임대 물건들, 전세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일단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임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한다는 거는 최초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 집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사하게 계속 나올 겁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2011년도에 드디어 양도세, 비과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한 개를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거주요건입니다. 거주요건. 2011년도에 거주요건이 이때는 어땠냐면요.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보유는 그대로 놔두는데 2년 거주 요건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대상이 어디였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입니다. 주요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완화해버린 거예요. 비과세로 거주 요건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거주 요건이 따라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거주 요건이 삭제가 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이런 뭐 규제라든지 비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관없이 우리가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혜택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기는 맞추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나올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주 요건에 대한 삭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 사라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신호고요. 시장이 더 망가지면은 이런 신호들이 더 강렬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시장이 얼마나 빠그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남 3구의 규제를 해제합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드디어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5월 달에 투기지역을 강남 3구를 해제를 해버립니다.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이때는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에 있는 메인 지역의 아파트조차도 사람들이 강남도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집을 사질 않았습니다. 근데 집을 사진 않았지만은 정부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완화의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완화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주택 이상의 중과의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장특공을 이제 좀 완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의 보유 3년이 지금 우리가 보유 2년으로 바뀐 게 있잖아요. 이때 바꿉니다. 보유를 2년만 해도 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도 지금 2년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폭탄을 맞잖아요. 근데 이때는 3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후에 팔아야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유 2년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보유 거주 이 요건들이 3년 2년이. 근데 분명한 거는 거주 요건이 삭제가 되는 순간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지금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어서 씀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매수한 물건들조차도 이런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거주 요건 삭제,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돌고 돕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지만.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는 미분양 양도세를 계속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9년부터 이 미분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에 대한 거, 2011년도 이제 원시 취득이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12년도까지도 이렇게 양도세 완화를 계속 미분양 주택 취득 시까지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예,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박살이 난 거죠. 이때 집을 사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끝점들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 끝점을 기다리지만, 끝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7월 달에 DTI 완화를 합니다. 2030 직장의 DTI를 완화하고 9월 20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게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2022년 12월 11일 날 얼마 전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관련돼서 저번 주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2년 11월 11일 날 나왔던 신문에서 보면, 어제 나온 거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해가지고 뭐 이제 9억 이하 집 살 때 5억까지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유사한 게 뭐냐면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라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를 위한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2030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7월 달에 DTI가 완화가 된 부분들이 이런 거죠. 6억 이상의 주택을 사면은 우대 금리를 적용시켰어요. 원래 이제 6억 이상이 되면은 돈이 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만큼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씩 우대 금리를 적용시켜서 완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DTI 완화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 거랑, 지금 같은 경우도 특례 보금자리론도 사실은 정책 모기지론이잖아요. 원래 정책 모기지론은 버팀목이 있어요. 그거는 전세 대출 받을 때 받는 거고요. 그리고 디딤돌과 보금자리가 있어요. 디딤돌은 생애 최초, 보금자리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적정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에요. 집 살 때 담보 대출이에요. 그다음 적격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6억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정책 모기준이 안 되니까 6억이 넘어가고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상에 대한 대출이 적격 대출입니다.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 이것도 정책 모기지론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안심 전환 대출, 이제 대환이죠. 그리고 보금자리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적격 대출, 각각 요건이 다른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한 겁니다. 그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이번에 명칭을 해가지고 내년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구매할 경우, 대환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이런 것들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는 소득 수준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좀 유리한 상품이 될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지금 이 7월의 DTI 완화로 대출을 규제 완화하는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DTI 완화로 은퇴자라든지 사회의 초년생이라든지 주거의 약자들을 위해서 적용한 거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약자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대출의 범위를 넓혀 주려는 거는 대동소이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8일인가 저번 주에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적용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대출을 완화한다라는 부분에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DSR은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의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유사하게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규제 완화가 이제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규제 완화가 가속화가 되는데, 이때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도 양도세를 조건이 되면은 100% 감면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원래 취득세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가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원래 2%대가 1%. 근데 각각 이제 면적이란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2%대가 1%로 영구 완화가 됩니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계속 완화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 취임하면서 완전히 이제 2%에서 1%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핵심이 그때랑 구조가 다른 게, 그때는 취득세가 2%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12%라는 겁니다. 차이가 되게 크죠. 근데 이제 유사한 패턴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요, 취득세가 완화가 되는 시점들은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것도 총선하고 맞물려서 중과가 완화가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취득세까지 완화가 되는 정도면요, 규제의 교집합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이건 아직 나올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2014년도 초이노믹스, 이제 LTV, DTI 완화, 수도권 시장은 잠잠이라고 했지만은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그 15억 이상에 대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죠. 캡을 했는데 조금 잠잠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나중에 효과가 발휘됩니다. 근데 그 효과가 급하게 발휘될 땐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진입하기에는. 그리고 이런 그 LTV 같은 경우도 70% 해주고 DTI도 60%로 그냥 단일로 이제 매겨버립니다. 원래 40%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금리 둔화 시점 이후에 LTV랑 DSR이 아마 완화가 될 겁니다. 이 완화가 되는 시점들은 맞추지 못하겠지만은 아마 예상컨대 금리 둔화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둔화가 느리겠지만 이 느리게 되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LTV라든지 DSR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규제를 푸는 것 중에서 대출을 완화시킨다는 건요, 수요층을 유입시키는 역할들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는 풀리면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시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이노믹스 때도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했던 이 시점과 아마도 나중에는 너무 거래가 안 되거나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DSR과 LTV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제발 집을 사세요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을 아마도 보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과거랑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전개들이 많을 거거든요. 2014년도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합니다. 3회 중과 유예를 한 다음에 중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3법도 박근혜 정부 때 없애버립니다. 유예를 하거나 좀 없애는 명목들을 만듭니다.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재건축이나 이런 그게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초한 유예. 이때 초과의 관수제에 대한 유예를 했고요. 원래 재건축을 하면 1가구당 한 가구밖에 한 주택밖에 허용을 하는데
3주택으로 허용을 하고요. 분상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탄력 적용인데 사실상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를 맞이합니다.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커지는 기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2008년부터 15년까지 너무 길지 않았냐. 여기에는 제가 단순하게 세금과 대출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급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2015년부터 집을 샀더라도 지금 가격이 2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대비를 하고 미리 사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오를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까지 제가 살펴보는 2015년부터는 가격의 움직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거는 앞으로의 완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도 같이 고민해 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가격에 대한 방향성은요. 정치적으로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표심은요. 집을 가진 사람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자산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표가 더 많습니다. 이분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표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주택자, 주거약자, 그 다음에 지방부터 서서히 완화를 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도 있지만은 나머지 하나는 거래가 너무 세게 급하게 활성화되면은 가격 급등이 일어나서 또 표를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늘 봐왔던 것처럼 정책을 팍 내지 않고 여론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총선까지는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완화가 될까? 아마도 거래량이 살아날 때까지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세수 누수가 조금은 우는 소리가 적어질 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조금 나왔지만 내년에는 심각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세수 때문에 고통스러운 뭐 이제 우리 지자체 파산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주겠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도 망가지고 이제 망가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푸르르고 가을에 잎이 지고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 잎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도 똑같거든요. 꽃이 필 때가 있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가 있고 그 앙상한 가지가 꽃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이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거나 지금은 이제 완화의 방향성이죠. 그 완화가 강해지고 혹은 규제가 강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가격의 변곡점이 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화의 방향성을 가고 있잖아요. 이 완화를 계속 하다 보면요. 완화를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2014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경환 경제 전 부총리가 2015년도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들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이제는 규제를 멈췄죠.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책을 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이제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기억하시, 변곡점을 기억하시. 완화가 멈추는 시점부터는요, 가격의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은 또 가격의 변곡점이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완화가 다 완성되고 뭔가 시장에 진입해야지보다는 특히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완화의 방향성에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내년 초까지는 시장이 좋아질 기미를 막 크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제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 이제 바뀌어 버리면은 1주택자, 무주택자는 이 번곡점에 또 불안함을 느낄 겁니다. 올라가네? 떨어지면 사야지. 올라가네?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또 끝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완화의 방향성에 탑승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탑승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장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인지하시고 시장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